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브라질을 상대했던 한국은 5대1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벤투 감독이 경기 전에 인터뷰했던 것처럼 당연하게도 브라질을 상대로는 수비를 해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브라질의 공격을 막아내고 빠르게 역습으로 나가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중원에 있는 황인범과 백승호를 거쳐서 역습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중원에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굳이 중원을 거쳐나가다가 브라질의 강한 압박에 볼을 빼앗기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브라질이라는 팀을 상대로 빌드업을 시도하는 이유는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강팀을 상대로 역습을 좀 더 잘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빌드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팀보다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빌드업은 경기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눠보면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보다 약한 팀으로 하는 빌드업도 있고, 반대로 브라질처럼 우리보다 강팀을 상대할 때 역습을 위한 빌드업이 있는데요. 벤투가 빌드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팀의 입장에서 경기할 때 혹은 약팀의 입장에서 경기할 때 어떤 경기 운영을 하든 한국이 준비해온 공격 패턴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경기에서 필요한 빌드업은 역습을 위한 빌드업인데요. 과거에는 역습을 할 때 체계적인 역습 패턴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역습 패턴이 부족하면 역습이 단순하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 롱패스를 보내주는 수준에서 끝나게 되고, 단순한 롱패스는 정확도가 부족한 만큼 정확한 역습이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습을 전개할 때도 측면으로 패스를 전개하면서 상대를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만들고, 이때 반대편으로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상대 수비에 비어있는 공간을 공략하는 것처럼 준비된 공격 패턴, 역습을 위한 빌드업이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역습이 가능한 것인데요. 특히나 손흥민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역습을 잘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역습을 위한 빌드업이 있어야 손흥민에게 좀 더 좋은 패스가 전개되고 손흥민의 능력을 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빌드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빌드업을 왜 하느냐가 아니라 역습을 위한 빌드업이 브라질을 상대로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준비된 역습 패턴으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장면도 있지만 대부분 역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쉬운 공격이 반복되었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전술을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강팀을 상대하는 만큼 선발 라인업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수비 라인 앞에 정우영과 황인범을 배치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재성이나 권창훈을 배치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재성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이기도 했고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이 좀 더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백승호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백승호, 정우영, 황인범을 역삼각형 형태로 배치하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는 백승호, 정우영, 황인범이 수비라인 앞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라인 앞 공간을 보호했는데요.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네이마르와 히살리송을 최전방에 두고 좌우 측면에 파케타와 하피냐를 배치하는 전형으로 나왔는데, 이때 브라질은 네이마르가 살짝 내려오고 하피냐와 파케타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프레드까지 공격에 가담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한국의 수비라인 앞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한국은 수비할 때 수비라인 앞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배치하는 전략으로 경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한국이 수비하는 장면에서 수비라인 앞에 황인범, 정우영, 백승호가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쉬웠던 것은 카세미르나 프레드가 볼을 잡을 때 백승호나 황인범 중 한 선수가 올라가서 압박해줘야 했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살짝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이 공간을 놓치지 않고 네이마르가 내려오거나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줬는데요. 브라질은 작은 공간만 발생해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인 만큼 중원에서 공간이 날 때마다 브라질에게 찬스를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처럼 황인범이 살짝 올라가 있는데 이때 네이마르가 내려오면서 황인범이 없는 공간에서 볼을 받는데요. 네이마르가 볼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수비 앞 공간으로 파케타가 뛰어들어갈 때 백승호가 파케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파케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비라인 앞에 정우영, 백승호, 황인범 세 선수가 있다는 것은 브라질의 공격을 끊어냈을 때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중원을 거쳐가야 하는 만큼 브라질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야 했는데요. 이때 평소처럼 중원이 정삼각형의 전형이라면 정우영은 수비적인 역할, 황인범은 볼을 전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국은 황인범을 중심으로 볼을 전개하는데, 여기서 황인범이 압박을 당하면 정우영은 볼을 전개하는데 강점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한국의 빌드업이 크게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벤투 감독은 정우영의 옆에 황인범과 백승호를 배치하면서 패스의 루트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중원에서 브라질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형은 정우영의 빌드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근 벤투 감독이 시도하고 있는 전형인데요. 이때 브라질은 네이마르가 정우영을 견제하고 카세미르와 프레드가 백승호와 황인범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황인범과 백승호가 카세미르와 프레드의 압박을 풀어나가는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중원에서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국은 역습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요. 이 장면처럼 한국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황인범이 볼을 가지고 역습을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프레드가 황인범을 향해 빠르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레드가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역습을 나가다가 이 위치에서 볼을 빼앗기면 역습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게 다시 공격권을 내준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방으로 패스가 나가지 못하면 손흥민이 브라질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나갈 때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가 전개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손흥민은 패스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전방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고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오게 되면 손흥민의 스피드를 전방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한국이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처럼 월드컵에서 한국보다 확실한 강팀을 상대해야 할 때는 상대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브라질을 상대로 손흥민의 공간 침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벤투 감독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크게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방에서 브라질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백승호를 빼고 정우영을 투입하면서 전방의 공격 숫자를 늘리기 시작했고 브라질을 전방에서 좀 더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우영은 프라이부르크에서도 전방 압박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우영의 투입은 압박을 위해서 좋은 교체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팀을 만나든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상대가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없도록 압박을 시도하려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었는데요. 실제로 브라질을 압박했을 때 전방에서 볼을 빼앗아내면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한국이 브라질을 압박하는 것에 비해서 브라질이 너무나 쉽게 압박을 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개인 기량이 워낙에 뛰어난 만큼 압박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현재 한국의 압박 조직력이 브라질의 볼을 빼앗아낼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김민재가 나오지 못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김민재는 한국이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할 때 라인을 올려도 김민재가 수비 뒷공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라인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압박할 때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주면서 과감하게 압박에 참여해주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강력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김민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기의 결과가 바뀌거나 브라질의 볼을 빼앗아오는 게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완벽한 상태에서 브라질을 상대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만났을 때도 두 팀의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압박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김민재가 없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확실한 수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쉬웠는데 물론 브라질의 공격력이 워낙에 강력하지만 박스 안에서 브라질이 드리블을 여유롭게 시도할 정도로 브라질의 공격수들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실점하는 장면에서는 수비 조직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이용이 파케타를 따라 나가면서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는데 이때 후방으로 내려오는 네이마르를 황인범과 황희찬이 모두 따라가면서 산드로가 너무나 편하게 공간으로 볼을 몰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드로의 크로스가 프레드의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득점이 나왔는데요. 수비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면서 실점을 허용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브라질의 전력이 워낙에 강력하긴 하지만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5대1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하면서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졌는데요. 한국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월드컵 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